우리나라에 한 해에 7만 명이 실종이 되는데 시체로 발견되거나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경우를 전부 다 빼고 한 해에 300명에서 700명 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누가 없어졌다, 실종됐다, 인신매매를 당했다, 내가 조직 스토킹을 당한다, 이런 제보나 도와달라는 거는 끊임없이 오는데.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쟤 소매 팔아버려 막 이런 대사도 많았잖아요.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죠. 제가 제보를 받습니다. 인신매매 관련된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탐정 시장에서는 돈이 되는 시장은 아니에요. 제보하고 도와달라, 누가 없어졌다, 실종됐다 이런 경우는 돈을 받기도 되게 애매하고, 내가 실종 의뢰를 받아서 그 가족을 찾아드렸는데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자살하신 상태였거든요, 차 안에서. 근데 돈을 반만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약속된 금액에. 그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치르고 있는데 상금을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받긴 했습니다. 받고 제가 조의를 갔죠, 장례식장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시장은 민사불륜증거나 이런 시장이 활성화가 현재 돼 있는 거고, 누가 없어졌다, 실종됐다, 인신매매를 당했다, 내가 조직 스토킹을 당한다, 이런 제보나 도와달라는 거는 끊임없이 오는데, 그냥 제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언론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보의 채널을 넓혀놓고 있는 상태인데, 섬에 팔아버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폭이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천츠이라는 중국의 총책이 있고, 그 밑에 중간 모집책들이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해서 가서 살인당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고문당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실체를 까보니까 한국 조폭이나 한국 알선책들이 대규모로 캄보디아에서 잡혀 들어오고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캄보디아 사건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인들이 사실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중국인을 상대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인을 상대로 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하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기 시작하게 된 게 중국 정부에서 그 조직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삐져나간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중국인들이 접촉을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들을 활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입된 게 동네 친한 형 따라서 캄보디아를 가고, 형 따라서 뭐 누구 속아서 갔다라고 하는데, 이 형이라는 또는 동네 지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접점을 이루고 있는 게 한국 조폭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 계속 안 나왔어요. 실제로 조직폭력배들이 룸사롱이나 유흥 문화가 지금 완전히 5분의 1로 작살이 났거든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룸사롱 뭐 이런 조폭들이 끼고 나이트클럽 이런 거 잘 안 보이시죠?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유흥업이 발달하고 술집 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거를 뒤를 봐주는 조폭들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돈을 벌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산업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이 조폭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캠이나 이런 데에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던 게, 현직 조폭이 캄보디아 천츠이의 라인을 통해서 한국 유인책이 들어와서 한국 젊은 친구들을 유인해서 대규모로 캄보디아로 내보내고 있다. 그게 말 그대로 현대판 인신매매인 거예요. 얘를 납치해서 어디 염전에 팔아버리거나 배를 태워서 내보내거나,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당 돈을 받았겠죠. 그런 것처럼 캄보디아 이슈가 생겼을 때 한국의 조폭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팔아 넘긴 게 하나의 인신매매를 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럼 보통 그 끌려갔던 그 가족분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건가요? 가족들한테 제보가 들어오죠,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사건이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카지노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계 카지노가 건물 통으로 카지노인 경우도 있고, 한 타운 전체가 카지노인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서 카지노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돈을 탕진을 합니다. 돈을 하다가 이제 돈이 없는 걸 알면 그쪽에서 이제 중국 쩐주들이 옆에 접근을 해서 돈을 빌려줄까 이래요. 그럼 중국 애들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면 거기서 이제 빚쟁이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되게 친하게 지내고 뭐 쉐쉐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중국 돈을 쓰는 순간 갬블링을 할 때 계속 옆에 붙어 다녀요, 걔네들이. 중국 조폭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갚고 계속 게임에서 지면 빚이 이제 뭐 몇천 단위로 딱 쌓인다. 그러면 비밀의 방처럼 연결돼 있는 그런 타운이 연결이 돼요. 그런 관련된 컴파운드가 많이 나왔었죠, 언론에. 그게 전부 다 카지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빚을 갚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약간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나왔던 장면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실제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나가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큰 빌딩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두 개의 빌딩이 전부 다 카지노입니다. 제가 거기를 수배자를 잡으러 옛날에 들어갔었는데, 완전히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마작하고 갬블링하는 중국인들만 바글바글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국인들 조직폭력배들이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 안에 이제 앙코르라고 캄보디아 맥주 있거든요. 앙코르로 술도 팔고 또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어서 막 스트립 쇼도 하고 메인 무대, 뭐 백화점 내에서 공연하듯이. 그리고 막 중국인들 가수들 나와가지고 짧은 옷 입고 공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의 거기는 이제 산업군이라고 보셔야 돼요. 캄보디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리 가서 해도 지금 또 보이스피싱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한국 조폭들도 베트남에 이런 데로 좀 빠져 있고 한국에 좀 빠져 있지만 그거는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조용했다 다시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건데. 맞습니다. 카지노에서 끌려가서 한 친구들은 원래는 거기에서 비즈니스나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고 속아가지고 반 속아서 간 사람들은 여기서 어차피 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20, 30대 친구들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죠 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양역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 해에 7만 명이 실종이 되는데 약 95에서 97%까지는 단기간에 다 찾습니다. 시체로 발견되거나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경우를 전부 다 빼고 한 해에 300명에서 700명 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가양역에서 2022년부터 3명의 실종자가 발생이 됐는데 한 분도 못 찾았으면 차라리 미스테리인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하반신만 나왔죠. 강화도 갯벌에서 이정우 씨라고. 김가을 양이 첫 번째 실종이 됐고 이정우 씨가 실종이 됐고 박수민 씨가 실종이 됐어요. 거의 한 달, 2달 차이로. 다 못 찾았지만 두 번째 사라지신 분의 하반신만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이 됐죠. 그러면 가양대교에서 한강을 타고 뭐 어딘가에서 버려져가지고 강화도 갯벌까지 갔다 치더라도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되는 건 영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절단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절단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가양역에서 내려서 가양대교 남단 쪽으로 걸어가다가 실종되고 이정우 씨는 김가을 양은 가양대교 남단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버스의 블랙박스에 잡히고 실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럼 내려왔으면 내려오는 게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가양대교 남단까지 갔는데 실종이 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가 이렇게 많고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라지냐? 사람이 납치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을 걸어 올라가서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올림픽대교에서 올라와서 도로가 합류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가양대교로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합류가 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카메라 원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양대교에 도보로 올라탄 다음에 올림픽대로 합류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약 30분 걸려요. 걸어가는데. 이 거리 동안에 CCTV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김가을 양은 여기서 사라졌어요. 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사라졌다라면 그러면은 물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여기 밑에는 올림픽대로 위입니다. 바로. 떨어지면 차 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강으로 한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뛰어내렸거나 납치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가 잡히기 바로 직전까지는 전부 다 물이 없다니까요. 올림픽대로예요. 이렇게 딱 되는 데입니다. 여기 이 합류되는 지점 이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럼 물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되고 지나가다 보면 폭이 되게 좁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펜스가 한 1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차를 다 갖다 대고 사람을 딱 당겨버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종되고 있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시신이나 이러한 것들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에 추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2022년도에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제가 받는 제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 사람 중에 상당수는 납치가 된다. 그럼 납치가 되는 거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반강제적이든 자율적이든 누군가의 꾀임에 캄보디아로 가든 카지노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를 빼고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강제적으로 납치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한적한 곳을 찾겠죠. 그 CCTV가 없는 곳을 찾겠죠. 우리가 CCTV가 이렇게 많은데 납치가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양역과 가양대교 남단을 오늘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한적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시, 2시 정도만 돼도 굉장히 한적해집니다. 지나가는 차가 없어지고. 그리고 높은 차들 보통 스타렉스나 이런 차들이 만약에 가다가 그 가양대교를 지나가는 쪽에 차를 순간 딱 댔다. 지나가는 차가 납치하는 걸 육안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가 높기 때문에 차를 지나간 사람을 땡긴다. 그러면 그거는 발각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납치는 보통 100% 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도 높은 차, 스타렉스가 됐든 탑차가 됐든 보통은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냐? 있죠. 청부를 하기 위해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40대 여성을 억지로 태워가지고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이했던 수법도 있었다고. 이거는 실제로 제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강원도에 20대 여성인데 당근을 통해서 자기가 프리랜서로 디자인 같은 걸 하는 친구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근으로 접촉을 많이 한대요. 이렇게 로고도 만들어주고 디자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어떤 지역의 디자이너를 구한다라는 거를 접촉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거기가 약간 좀 어두컴컴한 원룸인 거예요. 원룸 몇 호로 와라.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여성 팀장이라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직함을 얘기하면서 여성이 전화해서 안심하셔도 되니까 와라.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러면 여기 말고 그럼 다른 데서 보자. 그 주소를 불러줬대요. 그 주소를 자기가 구글 지도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뭐 야산에 그 개활제 뭐 이런 데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뭐 증거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벌어지면 우리가 출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달라. 저도 이제 서치를 해보고 그분도 서치를 했는데 같은 아이디인데 사업자가 7, 8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건설회사 같은 거였거든요, 원래. 근데 그 아이디로 치킨집 사업자도 올리고 유통, 물류 뭐 이런 것도 올리고 여러 개를 통해서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제보받은 것 중에는 우리 동네에 없었던 탑차가 계속 있다. 그리고 밤에 드나든다. 차들이 드나드는데 거기가 물류창고가 아니라 일반 빌라예요. 약간 재개발 지역에 있는 되게 오래된 빌라. 거기를 탑차들이 드나든다. 이런 의뢰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탑차랑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동시에 접촉사고가 최근에 났다. 그런 제보들도 있었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못 돌아오는 거고, 그분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생활 반응이 없다라는 이야기만 해요. 생활 반응 말 그대로 통화 내역이라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어디에 어떤 기록 흔적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생활 기록이 없다라는 건 그 사람 명의의 핸드폰과 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통장과 이런 것들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그분이 움직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문제 이용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간단하죠.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를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 거위의 배를 가르진 않죠. 매일매일 알을 낳아주니까 언젠간 늙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누가 그 거위를 탈출시키거나 그러기 전에는 죽이진 않습니다.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보이스피싱 뭐 사기 전화로 의심되는 전화 지금도 엄청 많이 오죠. 저한테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항상 차단도 시키는데 제가 때로는 이제 받기도 하거든요. 재밌는 쇼츠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너 번호 어떻게 알고 했어? 막 그래요. 제가 나 임병수야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막 쌍욕하고 끊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도 욕 졸라 잘해 뭐 이러면서 같이 맞장구 드시는데, 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높으려면은 로또를 많이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감금 또는 반감금을 시켜서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빚을 갚어 하면서 계속해서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를 시키겠죠. 지금 태자단지 다시 꽉 찼다고 하거든요. 그때 막 들어갔는데 왜 우리나라 관료가 딱 갔을 때 텅텅 비었잖아요. 거기 다 찼대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캄보디아 경찰이 비호해주고 그대로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언론에서 한번 또 때리면 한국 애들이 이렇게 중간책들 아까 말씀드린 조폭애들 그림 그려져 이런 애들 또 한 무리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돈 받고 또 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겠죠. 뽑아 먹다가 이제 자기 사람이 됐을 때는 중간 보스로 계속 승진도 시키기도 하고 조폭들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제보했던 영상에 보면 사람 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놓고 망치로 이렇게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사람 앞에다 놓고 그거를 막 이렇게 때려서 여기를 바스라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스라뜨리면 이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아예 줄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다른 조폭 조직으로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우리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이제 그 안에서는 마지막으로 장기가 적출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장기 이식에 관련된 법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없다라는 거는 화장실에 장기 신장 삽니다 이런 거 붙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그거 가지고 3,000만 원, 7,000만 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장 팔고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런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실제 장기가 공여되는 거에 50배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 공여해줄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뭐 우리가 내가 돈이 많아, 어머니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신장을 이식받으면 살아나실 수가 있고 나도 간을 이식받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면 내가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이식 수술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굉장히 많은데, 장기 이식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면서 아무렇게나 장기 적출해서 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되게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나라에 국립 장기 기증 관련된 국가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장기기증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사람의 내장부터 표피, 뼈, 껍데기까지 전부 다 이식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돌아가신 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퀘스천 앤 앤서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이식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그 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엄청나게 불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는 거는 사실상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중국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돌아오십니다. 중국에서 이식을 받았는데 그 이식을 기증을 공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출처 확인이 안 돼요.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고 왔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재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고 다행히 잘 이식이 자리를 잡아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우리는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계 장기 적출 병원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나 이런 데 실제로 설립이 되고 있고요. 그게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인신매매와의 종착지는 거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동남아시아가 지금도 아마 그런데 밤에 호텔에서 탁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을 만큼의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오토바이나 택시나 이런 차들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려요. 내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너기 위해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건너는 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아직은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법 체계나 사회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비하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그리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또 돈 자랑하면 안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카지노는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저는 동남아시아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사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고 한국에서 이제 사기치고 수배 걸린 애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어쨌든 한국 사람 또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숙박업소라든지 거주지를 마련하고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먹고 마시거든요. 한국 애들이 많이 가는 술집들도 가고 그러니까 그 수배자들을 찾을 때도 한인 커뮤니티를 타고 들어가면 금방 찾아요. 그래서 수배 걸린 애들이 많다. 동남아시아에는. 정말 단순 가출과 이거는 납치 실종이다라고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사인 같은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패턴의 변화죠. 원래 연락이 닿던 사람이 연락이 안 닿거나 보통 우리가 대부분 인지를 사실 못해요. 내가 루틴이 딱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를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패턴을 우리가 한 2주, 3주만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목요일 저녁 때 어디 있겠다라면 거기 있거든요. 보통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업가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백수일지라도 그 행동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요즘에 MZ들이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혼자 1인 가구로 사는 MZ들이 많고 또 카톡이나 DM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온라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안 해요. 그리고 친구가 없이 지내는 MZ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우리 큰딸이 21살인데 지금 자취를 하거든요. 아빠, 난 친구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제 관련된 뭐 스터디라든지 관련된 공부.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고 요새 MZ들이. 옛날에 우리 때는 다 전화 통화를 주로 많이 하고 문자 메시지하고 뭐 이랬으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서 통신 기록을 따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통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스톡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냥 데이터 관련된 기록들은 많이 있지만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없다. 그리고 누구랑 통화를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을지라도 뭐 보이스톡으로 한다든지 DM으로 하니까 통화 기록이 안 떠서 경찰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통신 기록을 봐야 되는데 통화한 사람이 한 1년 동안 아무도 엄마랑도 통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두 명은 통화 기록을 남겨라. 그랬으면 좋겠고 자기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나 어플이나 기본적인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내가 주로 당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주로 내가 중고장터는 여기를 보통 많이 쓰고 있다. 이 운동을 다닌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한테는 그런 루틴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MZ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